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죄,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요거 알선 수재인데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무죄입니다. 그래서 합의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이 1,281만 5천 원입니다. 네. 벌금은 빵. 벌금 20억 다 까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우인성의 판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래. 주가 조작 있었다. 네. 있었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의 인식도 있었다. 이것도 인정했어요. 인식 있었고. 그런데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들하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김건희 무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근거를 여러 가지를 댔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언론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좀 따로 떼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명에서 은행을 털어. 네. 그럼 10명에서 팀을 짜서 은행을 털면 10명은 공모 관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 김건희라고 해. 네. 은행을 터는데 한 명이 털어갖고 지가 턴 거를 지가 갖고 나가. 나머지는 털어갖고 해갖고 딱 해갖고 나눠 가져 돈을. 그럼 김건희는 공모 관계 아니라 무죄라는 거야. 거짓말 같지?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모지. 실제 10명이 들어가 은행에. 네. 김건희는 지가 턴 거 지가 갖고 나가. 나머지는 털어갖고 나눠 가졌어. 그래서 김건희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서 무죄.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블랙펄은 2011년 1월 13일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 사실에서 시세 조종 세력이 시세 조종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 20여 개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최욱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맞지? 심각하다. 와. 그러니까 뭐 말을 뭐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으로 네. 하니까 뭐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랑 다르지 않다니까. 말대로 듣고 가면은요 모든 주가 조작 사건에서 쩐주를 처벌하려면 그 쩐주가 본을 100% 됐어야 돼요. 99%라도 됐으면 1% 줬는데 걔는 모르잖아 하면서 공범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내가 법조인을 와. 모시고 설명 듣는 것도 웃겨, 솔직히. 아니 검사님 이거는 아무리 검사님이 우리랑 생각 다르시더라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생각이 달라. 뭘 갈러? 달라요. 나도 무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와, 왜냐하면 이게 공범이 아니래. 김건희 피고인이 본인 입으로 증권회사 직원한테 얘기한 게 녹음된 파일이 있잖아요. 네. 이거 수익 40%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놀라잖아. 그렇게 네. 많이요? 아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계좌 하나 갖고 못 하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만 갖고는 주가를 띄울 수가 없어요. 이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띄우는 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야죠. 받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 하나 갖고는 그게 안 돼. 근데 왜 김건희 계좌만 그 정산을 받아가냐? 거기서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네. 거기서 난 수익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른바 7초 매매가 설명이 안 돼요. 12시.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주가 조작의 공범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습니다. 8만 주 때려 때려- 주삼. 예. 그러니까 떨어주라고 전해주삼. 네. 그러니까 7초 후에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내잖아. 네.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을 직접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공모지. 그렇죠. 그게 그러면 의사소통 없이 김건희가 우연히 그렇게 주문을 냈다는 말이 거예요. 안 되죠.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그게 거지. 공모지. 야, 난 진짜 이거를 지금 해석도 해야 돼? 야, 이걸 해석한다는 것도 나는 열받는다니까. 보통 이거는 그냥 법학과 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공모, 공동정범, 네. 방조범 이게. 공동정범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기능적 행위지배 이런 말 하는데 그냥 뭐냐면 분업적으로 어떤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렇지. 절도죄를 저지르는데 망 보는 애 따로 있고. 누군가는 들어가서 훔치지만 예. 또는 그렇지. 망을 보잖아요. 그렇지. 망 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물건에 손도 안 댔어. 그렇지. 그래도 얘는 공동정범이야. 그렇지. 1학년에서 배워 이거는. 심지어는 그 망보기로 했던 애가 실제로 망을 안 봐도 공동정범이에요. 실제 사례인데 망보를 하다가 담배 피고 싶은데 이러고 담배 피러 가서 딴데 망을 안 봤어요. 그 사이에 범행이 끝나버렸어. 이래도 공동정범이라는 거예요. 그래. 망을 보기로 했으니까. 아. 그 1학년이 배우는 것도 이런데 와. 그걸 지금 정면으로 지금 반하는 판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
그리고 대단한 판결이야. 저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죄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조범은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가 하더라고 봤을 때 그러잖아. 방조는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야.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덕수 피고인 사례에서 봤지만 처음에 그때 내란 특검에서 방조로 기소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하다가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 공소장을 변경해라 예. 요청을 사실상 했죠. 네. 권유를 했죠. 네.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변경을 해라. 네. 근데 이것처럼 방조로 기소됐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범죄. 이게 내란의 공범이잖아. 주요 네. 임무 종사자는. 네. 그거를 유죄를 쓰려면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 돼요. 네. 공소장 변경 없이는 작은 죄로 기소된 거를 큰 크게 할 죄로 수는 없어. 선고할 수 네네. 없다. 다만 음. 이것처럼 공동 정범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 심리를 해보니까 공동 정범은 안 될 것 같고 방조는 돼. 그러면 공소장 변경 없어도 방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 사례가 그거는-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예전에 그 아, 여고생하고 여대생 둘이서 초등학생 납치해갖고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파트에서. 한 명은 맞아요. 죽여라 카톡 보내고 네. 한 명이 실제로 가서 죽였거든요. 네. 그때 죽여라 한 사람에 대해서 둘 다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죽여라 한 친구는 직권으로 살인 방조죄가 인정이 됐어요. 아. 공소장 변경 안 했는데. 안 했는데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대법원은 그렇게 얘기해. 판사들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해도 재량이기 때문에 그 판사에게는 책임은 없다. 안 인정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렇지만 단서를 달아나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처벌을 면케 해주는 것이 네.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인정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한덕수 재판을 했으면 한덕수 무죄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도 그런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직권으로 축소 사실인 방조범을 인정을 했어야죠. 물론 이제 공동정범이 맞다고 저는 보지만. 그렇죠. 우리가 네. 한 1000번 양보하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방조범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건희를 봐줄 결심을 이미 한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내가 이 한 마디라도 방조 얘기를 꺼내면은 공소장 변경 검사에서 해버릴 거 아니야.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 네. 하지 마라. 방조 얘기 꺼내지 마라. 해놓고 그냥 진짜. 무죄.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이 대목이 진짜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5만보 양보해서 이 우인성이가 봤을 때는 요거 김건희가 주가 조작 방조는 되는 것 같은 거야. 예. 근데 공소장은 공동정범으로 돼 있어. 그래서 혼자서 요 방조는 죄가 되는데 이 바보들 안 했구나. 그럼 나는 무죄할 건데 연기했지 이러고 마. 있어. 실제로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방조범으로는 되는 것 같다고 아까 봤지.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또 해요. 이게 얼마나 악의적으로 나쁩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없고는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방조를 적용할 수 있었네요.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잖아. 실질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일부 이제 뭐 큰 방송에 나오는 법률가 분들이 네. 왜 안 했냐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그죠 특검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 방조죄를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재판부 실드를 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실드를 치냐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변경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직권으로 방조죄로 바로 인정을 해버리면 불이탈을 맞아가지고 방조범에 대해서도 내가 방어를 그러니까 변론을 했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안 주고 했으니까 위법해가지고 이게 항소심 가면은 파기가 되고 뭐 이렇게 책 잡힐 수도 있으니까 재판부는 굉장히 좀 조심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가 계좌를 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야기를 하고 한 그 공모한 것들, 가담한 것들이 모두 심리 대상이 됐습니다. 네. 모든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네. 이게 공동정범일까 아니면 방조범일까 그렇죠. 판단만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걸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뭐 지장이 있다거나 전혀 행할 아니지. 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정백보 양보해서 진짜 그런 것 같으면 재판장이 그럼 성명을 하든지 네, 이거 방조범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내세요 하고 한마디만 예. 재판할 때 던졌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옳으신 말씀이고 100번을 양보해서 그럼 방어권 그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변론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론 제기해서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 해봐라 네. 라고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 의견 내라. 네. 그러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도 뭐 잘못된 게 아닌데 이런 망구 얘기 없이 왜 다 무죄 쓰고 방조는 될 것 같은데라는 야, 사정을 이거 왜 진짜 사람 붙이냐고. 열받게. 실제 재판에서는 그거 많이 나와요.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그냥 종이로 막 보내요. 검사 피고인한테 방조범에 대해서 의견 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 거. 많이 와요. 예. 저 제 재판에서도 한 5번 받았으니까. 그랬어요? 준비 명령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 부족해. 공소장 이상에 제대로 고쳐와. 라고 한 4번 5번 하거든요. 판사가 계속 바꾸라고 합니다. 검사한테도 그래요?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그럼 예전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우인성 판사. 네, 우인성 판사가. 근데 제가 보니까 대체로 어떤 패턴이 있냐면 네. 피고인이 엘리트,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의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이럴 때 봐주기 판결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트 기득권층으로 분류되는 피고인들한테 지금 2024년에 의대생이 강남 한복판 빌딩에서 본인의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그건 살해합니다. 유명한 네. 사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잔혹했냐면 회칼을 사가지고 여자친구의 목 부위를 10여 차례 예. 왼쪽을 한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사니까 경동맥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측 오른쪽을 또 수차례 가운데 눈과 코를 또 칼로 상하게 합니다.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당시 검찰이 징역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어요. 사형을. 사형 요즘 구형. 사형 구형 잘 안 하잖아요. 네. 워낙 잔혹하기 워낙 때문에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근데 네. 우인성 부장판사가 1심 판사였는데 징역 26년을 내렸습니다. 와 대폭 깎았네. 예.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나중에 그때도 이랬던 것 같아.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 의대생에 대해서 이 의대생이 보니까 2018년에 수능 만점자 전국 수석을 한 네. 친구예요. 네. 근데 그리고 연대 의대생이었고 네. 근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얘가. 나중에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판결을 선고할 때. 그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방송에 나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2심 재판부에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징역 26년을 그러니까 플러스해서 징역 30년에 5년의 보호 관찰을 추가로 때립니다. 35년. 35년. 한 거예요. 얘는 네.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호 관찰이란 거는 나오면 또 그럴 것 위험하다는 같으니까 거지.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고 강용석 변호사가 2021년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용석과 김세희가 이재명 후보가 중고등학교를 안 나왔다. 소년원에 있었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1심 판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무죄? 예. 네. 무죄. 그리고 유죄가 내려준 부분은 불륜이 있어서 혼외자가 있어. 요거에 대해서만 벌금 700에서 1000만 원을 와. 내린 거예요. 근데 2심에서 강용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대선 후보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거라고 해서 강용석 변호사잖아요. 와. 김세희는 벌금형 그대로 유지됐는데 2심에서도 1심에서 강용석만 징역형으로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라고 네. 조직폭력 박철민 성남 국제 마피아 그렇습니다. 걔가 감옥에 있으면서 장영하를 선임을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그때 당시도 2022년 1월경에 기자회견을 하죠. 조직폭력배가 이재명 측에 20억 원을 상납했다. 난리가 났었죠. 네. 난리가 났었는데 이후에 이제 선거 끝나고 검찰이 장영하를 기소를 안 해요. 장영하를 그 조직폭력배 박철민만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는데 나중에 민주당이 야 장영하를 왜 수사를 안 해? 라고 해가지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걸 재정신청이라고. 검찰에서는 끝까지 기소 안 하려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어렵게 했잖아요. 민주당이 해가지고. 근데 장영하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아요. 장영하 변호사도 박철민한테 속은 거야. 몰랐어 장영하는. 이렇게 하면서 장영하한테 무죄를 줘요. 그게 우인성 부장판사. 이 문제가 좀 근데 있네. 이 사건 또한 2심에서 아니야 장영하 너 다 알고 있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2심에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판결도 야. 항소심에서 많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근데 그건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엘리트 기득권층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김건희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기득권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이런 인식 자체가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하네. 예전 판결들을 보면. 심지어는 김건희 권력을 피고인의 잃었다고 더 봐준. 경우에는 더 봐준. 불쌍한 불쌍한 거죠. 것도 맞는데 엘리트는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엘리트만 봐준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슬픈 얘기긴 한데 서초동에서 변론을 할 때 만약에 피고인이 학생이다, 막 이러면은 대부분이 사실 얘 공부 잘합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필해요? 봐주십시오. 이렇게 어필 많이 하고요. 와. 이렇게 어필하는 게 솔직히 효과가 좋아요. 효과 좋아. 솔직히 의뢰인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 근데 그것도 정도 와. 문제지. 표창장, 성적표 다 갖고 와요. 사시미 칼로 그렇게 사람을 난도질한 사람을 그러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그러면 더 위험하지. 메스를 잡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야. 그러니까 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다니까. 얘가 공부 잘해. 사회적으로 더 잘 나갈 거야? 그러면 더 나쁘게 그 칼을 쓸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손에 어떻게 메스를 지워줄 수가 있냐고 사시미 칼로 그런 짓을 했는데. 저는 아, 개인적으로 이분이 12.3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네. 내란을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것 이 같아요. 정도면 예. 정치적 성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걱정되는 것이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재판 뭐 하고 있나 또 봐보니까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윤석열의 수사 외압 사건도 지금 이 재판부예요. 아 그래. 네,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통일교, 아,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우인성 재판부에서입니다.